예, 안녕하세요. 예, 신광철입니다. 제가 그 환단고기 원본을 읽는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단군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군, 그러니까 삼성기의 상하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왕조, 황국, 단국, 그 다음에 고조선, 이 세 왕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단군 세기는 단군 세기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환단고기에 빠져서 한 10년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고대사 공부와 환단고기 공부를 해서 제가 환단고기 책을 소설로 지금 내고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단군 세기의 의미를 한번 먼저 살펴보는 것이 먼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이 책을 저술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우선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제 서기로 계산하면 1363년에 이암 선생께서 편찬한 사서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암 선생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책은 분명하게 한 개인에 의해서 어떤 그 목적을 가진 의미로 책이 완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은, 일단 그 기록에 대한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계산을 하면 BC로 2333년부터 BC 239년까지, 그러니까 2096년입니다. 정확하게 2096년 단군 조선의 기록을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하고는 전혀 달랐던 세상이, 우리는 단군을 신화로 알고 있었는데 신화가 구체적으로 역사화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 그 의미는 47분의 단군이 계셨다는 것이 여기서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 진짜 고맙고 감사한 역사책이고,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환단고기는 한민족 역사계의 축복이라고 전 이런 말을 지금처럼 자주 쓰고 있는데, 전 진정으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세계, 우리가 잃어버렸던 역사를 그대로 복원시켜주고 우리의 풍속, 민속까지 거기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진짜 한민족 역사계에서는 고맙고 감사한 일이 틀림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가 가장 이제 중요한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우선은 이제 두 개의 큰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군은 47분인데 43분까지는 고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44번째부터 47번째 되시는 그 단군께서는 그거는 그때는 부여라고 명칭을 분명하게 고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조선 47분 중에서 44번째 분부터 그 고조선의 왕이 아니라 부여란 이름을 가졌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편년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고조선에 대한 것들 중에서 우리는 이제 명시적으로 우리는 어떤 나라였을 거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엔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인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진짜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고조선을 이렇게 큰 틀로 나눠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고조선과 부여라는 이름이 명칭 변경이, 그 국가의 명칭 이름이 바뀌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진짜 조금 더 하나를 더 세분해서 나누면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단군 왕건부터 21세까지는 삼한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2세부터 43세까지는 삼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44세 이후 마지막
단군까지는 대부여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 방법의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삼한조선에서 출발을 하고 두 번째는 삼조선으로 갑니다. 삼조선에서 다시 대부여로 가게 되는 것이 이 고조선의 이 3대 변화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삼한조선은 뭐고 삼조선은 뭐고 대부여는 뭐냐? 이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왜 체제가 이렇게 변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거 핵심은 이렇습니다. 초대 단군 때는 추대를 받아서 그러니까 사만 우리 한민족 이 9개의 부족이라고 지금 우리 얘기하는 그 9부족을 얘기해서 이게 통합을 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때는 삼한조선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단군이 있고 부단군 두 분이 계셨던 겁니다. 그 비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부단군 그냥 단군 한 분에 부단군 두 분이라서 좌연왕 우연왕 체제를 갖춘 이 세 개 그러니까 통치 체제는 병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삼조선의 병권을 가지신 그 단군 조선이 부단군 두 분을 같이 통치하는데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삼조선입니다. 그러니까 병권을 있었기 때문에 부단군 두 분은 병권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22세를 지나면서부터 삼조선 체제로 바뀌는데 이것은 이겁니다. 삼한 체제는 단군이 있고 부단군 두 분이 있어서 이거 통치에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면은 삼조선은 뭐냐면 독립된 세 나라가 된 겁니다. 그 얘기는 병권을 이 세 나라가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한 나라 안에서 세 부분으로 통치 체제를 나눈 거였는데 이것이 22세 단군 때부터 그러니까 색불로 단군이신데 이 단군 때부터는 병권을 부단군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 그리고 진한, 번한, 마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삼한은 진한, 번한, 마한을 얘기하는 거고, 조선은 뭐냐면, 이 삼조선 체제는 나라가 다 독립적으로 병권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걸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독립적인 병권을 가지고 있게 되고, 지금 우리 얘기하면 가정적으로 얘기하면 독립재산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체제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독립적인 세 나라가 따로따로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삼조선 체제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이 단군의 힘이 그러니까 전체를 휘어잡을 수 있는 병권을 통합을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더 약화가 됩니다. 이 약화되었을 때, 그게 44번째 구물단군 때 이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는 나라 이름마저도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초대 단군 때 출발을 해서 한 나라의 단군과 부단군 이 통치 체제를 가졌던 것이 삼한조선입니다. 삼한 체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한, 번한, 마한이 있었던 거고요. 여기서 다시 이제 힘이 약화가 돼서 진조선의 힘이 약해지자, 그러니까 단군의 힘이 약해지자 부단군들의 힘이 세지고 그것은 이제 독립적인 나라 체제를 갖게 되는 것이 삼조선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선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44번째 되는 구물단군 때에 와서는 더 힘이 약화되어서 대부여로 이름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분국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고조선이 망하고 나서의 그 부여는 진짜 많은 여러 부여가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기록에서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여러 부여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부여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저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문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신인데 고려 때만 해도 문신과 무신의 경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문신을 등용을 해서 무신까지 다 하는 겁니다. 어떤 그 과거 시험에 붙어서 이 사람이 지금 무인 기질이 있다. 그 다음에 통솔 능력이 있다. 어떤 전쟁 같은 데에 그 지휘 체계를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무신 역할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신과 무신이 굳이 나눠지지가 않았는데 조선시대 때 와서 더 확고하게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암이라는 분도 문신이었지만
그 병마 도원수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홍건적이 쳐들어오자 그 도원수로 참전을 해서 그 공도 세우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이엄이란 분은 우리 역사 속에 분명히 실존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문화시중까지 올라갔으니까 대단한 지위까지 올라가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시중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무총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신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이 그 전쟁이 홍건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63세 때인데 지금 63세하고는 전혀 다른 63세였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우리 70살까지 사는 거가 고래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드문 일이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냥 60만 넘어도 우리는 지금 할아버지 취급을 받았고 완전히 그 현장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 기본적이었는데 홍건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분이 63세였습니다. 근데 63세 때 총 지휘권을 가진 병마 도원수로서 참가를 해가지고 큰 공까지 세웁니다. 근데 셋째 아들이 여기서 사망까지 하는 그런 아픔도 겪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저자 이암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책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옆으로 돌려서 보면 잘 보이리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행촌 선생께서 이 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태백일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분이 직접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행적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행촌 선생께서 일찍이 천보산에 유람할 때 폐소함에 묵었다. 한 거사가 있어 저희 나라의 서구에 기이한 옛 서적이 많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이명 범장과 함께 이 신서, 여기서 신서라는 거는 신비로운 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주 그 당시에 독특한 내용을 담아있던 책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서를 얻게 되었다. 이 모두 한단 시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진결이었다. 선생은 시중 벼슬을 하다가 시중이 지금은 국무총리 정도 되는 벼슬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흥행촌으로 퇴거하신 후 강화도 흥행촌으로 벼슬을 그만두고 글리 가셔서 거기서 머무를 때 이 책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책을 그대로서 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고 여기서 지금 나오는 조금 어려운 말은 모두 한단 시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진결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진결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진짜 참된 책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 우리 쓰는 표현입니다. 진결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이암 선생은 그 저술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행촌 삼서라고 그러는데 그걸 살펴보시면 단군세계, 고대 역사에 관한 단군세계.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제가 원문을 읽어드릴 내용이 거기 들어있는 거고 또 민족정신과 문화를 집약한 태백진울이라는 책도 이분이 저술을 하셨습니다. 그또 농업정책에 관한 농상집요에 대한 책도 저술을 하셨는데 이 세 권이 행촌 삼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분이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일사의 기록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태백일사 고려국 봉기에 이 기록이 나와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려가 원나라의 유세에 휘둘릴 당시 오잠, 유청신이라는 4대주의 간신배들이 고려의 국호를 폐하고 원으로 합치자고 주장할 때 이암은 강력한 상소문으로 제압하여 국호를 지켜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원나라 그러니까 몽골족이 몽골이 쳐들어와서 고려를 점령합니다. 이때 고려를 점령했을 때 고려의 왕들은 그 충자가 들어가는 이름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몽골 점령기 때는 충자가 들어가는 이름을 써서 몽골에 충성한다는 얘기를 이 이름까지도 고쳐서 그런 명령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 이 고려를 아예 그냥 몽골의 한 부분으로 그냥 들어가자 이겁니다. 나라 이름을 버리고 그냥 아예 들어가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두 사람을 여기서 이제 찍었는데 그분이 바로 그 사람들이 오잠과 육청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때 아주 강력하게 국호를 폐한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내세우면서 상소문을 올린 내용을 여기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다고 하지만
어찌 국호를 폐하려 하는가? 세력이 약하다 한들 위후를 어찌 깎고 낮추려 하는가? 이러한 행동거지는 모두 간사한 소인배의 죄짓고 도망하는 행동이다. 국민이 아닌 자의 공언일 뿐 마땅히 도당, 여기서 이제 당상관 이상을 도당이라고 얘기하는데 모여 요청하여 그 죄를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상관이라는 것은 정삼품 이상이 우리가 이 당이 있잖아요. 그 궁궐이 있으면 이렇게 높게 쌓아 올린 당이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정삼품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 당상군 그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을 당상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얘기를 아주 신랄하게 강하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죽지만 어떻게 국호를 폐하면서 몽골한테 들어갈 수 있냐, 원나라한테 속할 수 있냐라고 강하게 비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암 선생, 원래 이 고성희 씨가 환단고기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이암 선생의 그 손자 되시는 분이, 현손 되시는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태백일사를 지은 일십당 이맥 선생입니다. 이 집안이 참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집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목숨을 걸고 지켜낸 고성희 씨가 바로 여기서도 지금 증명이 되는데, 이암 선생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을 지금 단군세기를 저술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손자 되시는 분이 일십당 이맥 되시는 분, 그 손자 되시는 분이 태백일사를 저술하시고, 이것을 또 이 계연수 선생이 이걸 총 만드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실 텐데, 계연수 선생한테 또 이거를 그대로 전해준 분이 또 이기 선생입니다. 같은 집안입니다, 완전히. 예. 그래서 이 환단고기를 얘기하면 고성희 씨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맥 선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맥은 궁중내객의 비장서적을 접하고 차례로 엮어서 태백일사를 편찬했다. 태백일사는 우리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망라했고 환단고기 4권 중에 가장 방대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한국인의 정신과 기질과 그 다음에 건국 이념까지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 태백일사입니다. 그리고 전체 분량의 한 80% 정도 거의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세 번째를 보고 계신 거가 단군색인데, 첫 번째는 삼성기상, 두 번째가 삼성기하. 이건 지난번 강의에 다 제가 말씀드렸고, 이번엔 단군색이 세 번째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에 찍을 때,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이 시민단체 모임에서 이거를 이제 주관하셔서 했는데, 저는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제안은 했지만, 이거 볼 사람은 기껏 해봐야 몇백 분 정도 보시고 말지 않겠느냐. 누가 환단고기 이 원문을 읽어주는, 어떻게 보면 지루한 일이기도 하고 너무나 전문적인 일이기도 해서 이것을 누가 볼까?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0,000분 이상이 보셨더라고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환단고기에 대한 이 열풍은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것 이상이 아닌가 진짜 생각을 했습니다. 서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단군세기 중에서도 서문만 이 시간에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문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원문을 그대로 들어서 이런 거라는 큰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이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그 원문을 어떻게, 어떤 원인, 여기서 좀 전문적인 용어 같은 게 나오면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시간으로 이어져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문을 읽고, 그 다음에 원문 해석하고, 거기에 지금 어려운 문자나 그 고어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건 또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해석하는 이 3단계로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군세기 서문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마음의 그 핵심적인 마음의 일단을 여기에 그대로 적어놨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단군세기를 쓰게 된 목적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를 위하는 길에는 선비의 기계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사학보다 더 급한 것이 없음은 무엇 때문인가? 사학이 분명하지 못하면 선비의 기계를 진작시킬 수 없고, 선비의 기계가 진작되지 못하면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가 갈라지기 때문이다. 대개 역사학을 한 방법이란 잘못된 것은 비판하고
기를 것은 찬양해서 인물을 저울질하며 평가하고 시대의 모습을 논하여 진단하는 것이다. 만세의 표준이 아닌 것이 없다. 우리 민족의 삶은 참으로 유구하다. 새로운 세상을 열고 질서와 법도를 세운 내용 또한 분명히 밝혀져 있어 나라와 역사가 함께 존재하며 사람과 정치가 함께 거론되니 나라와 역사와 사람의 정치 이 네 가지 모두 우리 스스로가 우선시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군세기를 지으면서 그 마음에 끌어오르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끌어오르는 거, 그걸 여기다 적은 것이 이 서문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나라를 위하는 길에는 선비의 기계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선비라는 것을 상당히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비라는 것은, 선비는 우리나라 말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선비는 한문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선비는 그냥 우리나라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비를 한문으로 쓰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생각이라는 것도 그 예전에 그 양조동 박사님께서 생각을 그 생각생자에다가 그 깨달을 각작을 써가지고 한문으로 쓴 적이 있는데, 생각도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냥 한문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선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비라는 건 뭐냐면 조선시대 때의 선비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선 공부를 한, 지금 우리 이야기하면 도 닦은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분명합니다. 도 닦은 분으로 보시는 것이 선비라고 여기서는 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하는 길에는 선비의 기계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참된 선비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학보다 더 급한 것이 없으면 무엇 때문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국가를 통치하고 국가를 이뤄나가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을 이분은 사학으로 본 겁니다. 사학이 뭐예요?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기록해서 알려주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학이 분명하지 못하면 선비의 기계를 진작시킬 수 없고, 선비의 기계가 진작되지 못하면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 갈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학이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본이 흔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 갈라지기 때문에 결국 망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분이 살아 계실 때는 고려가 아주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더구나 사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왜냐면 몽골이 점령을 했을 그 당시니까 진짜로 몽골에게 일부 간섭을 받았을 때니까 진정으로 어려웠을 때입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대개 역사학을 하는 방법이란 잘못된 것은, 여기서 역사학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비판한다. 가평자 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다음에 기를 것은 찬양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강력하게 비판하고 기를 것은 찬양을 해라. 그러니까 좋은 점은 끌어올려서 세상에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인물을 저울질하여 평가하고, 인물도 그 나름대로 정확하게 나라에 충을 했나 역을 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하여 진단하고, 이것을 잘못을 논하여 판단을 해서 세상에 알리고, 만세의 표준이 아닌 것이 없다는 그 생각, 이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역사에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사학이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의 표준이라고 이분은 아주 강렬하게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민족의 삶은 참으로 유구하다고 한 겁니다. 우리 민족이 그대로 유구하게 끝없이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사학이라고 봤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고 질서와 법도를 세운 내용 또한 분명히 밝혀져 있어 나라와 역사가 함께 존재하며 사람과 정치가 함께 거론되니 나라와 역사와 사람과 정치 이 네 가지는 우리 모두 스스로가 우선시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이분이 그러니까 어떤 그 사학의 요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학의 목적이 있다면 사학을 이루고 있는 그 뼈대가 있는데, 그 뼈대를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 국, 사, 인, 정입니다. 그러니까 국, 나라, 사, 역사, 그 다음에 인, 사람, 네 번째는 정치, 정치입니다. 이 네 가지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나라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정치,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결국 사학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이번은.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 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어사학. 우선시해야 될 것이 사학이다. 우선시해야 될 것이 사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사학은 표준만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표준되는 거다. 그 다음에 역사의 정법.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정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역사를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역사를 잡는 방법은 여기 명시된 그대로입니다. 잘못된 것은 비판하고 기를 것은 기리고 인물을 저울질하며 평가하고 시대의 모습을 논하여 진단하는 것이 역사의 정법이라고 이암 선생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는 그 다음에 역사와 함께하고 사람은 정치와 함께한다. 이분은 역사의 중요성과 현실을 바꿀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치를 종합예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분명히 정치적인 인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극히 비정치적인 성향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제일 이분은 중요한 것은 역사였고 그 다음에 현 세상을 바꾸는데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분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라는 역사와 함께하고 국여사병존이라고 같이 병존한다고 보고 사람은 정치와 함께 일어나든 구현이 된다. 이렇게 이분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원문입니다. 정치는 그릇과 같고 사람은 도와 같다. 그릇이 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겠는가? 나라는 형체와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 형체가 그 혼을 잃고서 보존할 수 있겠는가? 도와 그릇을 함께 닦는 자도 나요. 형체와 혼을 함께 키워나가는 자도 나다. 그러므로 천하 만사는 무엇보다 먼저 나를 아는 데 있다. 그렇다면 나를 알려고 하면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정치의 그 본질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뭐 감탄사고요. 정치는 그릇과 같고 사람은 도와 같다. 그러니까 정치는 그릇의 모양과 같고 그리고 이렇게 사발 같은 여기서 그릇이라는 건 사발로 인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도가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선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을 때 도를 닦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서 또 꼭 부연 설명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있습니다. 그릇이 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정치는 그릇과 같은데 그것을 정치를 하는 사람은 도를 닦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마음 수련을 하는 것과 같다고 여기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수련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건국이념도 그렇고 홍익인간도 바로 수련하고도 관계되는 건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의 형체와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 나라는 형체와 같고 그냥 나라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확실한 그 현상 백성과 국토와 통치 상태 이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어떤 형체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 혼과 같다. 그러니까 역사를 이루는 것은 그 전체적인 그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서 이분은 분명히 여기서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형체가 그 혼을 잃고서 보존될 수 있겠는가? 이제 계속 이어갑니다. 도와 그릇을 함께 닦는 자도 나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나라의 국가 이념과 통치 이념과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자기 수련하고 이렇게 깊은 관계를 가진 나라가 있을까요? 저는 한국인을 정신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고대사를 제가 공부를 하고 환단고기를 공부하면서 제가 아주 느꼈던 강렬한 것은 뭐냐면 한국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정신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 정신은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개인 수양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도와 그릇을 함께 닦는 자도 나요.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도와 그릇을 함께 닦는 자도 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체와 혼을 함께 키워 나가는 자도 나입니다. 이것도. 그러므로 천하만사는 무엇보다 먼저 나를 아는 데 있다. 그러니까 역사도 그렇고 통치도 그렇고
그 어떤 모든 그 이념, 국가 이념도 결국은 나를 알아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나를 아는 것이 정치를 아는 것이고 나를 아는 것이 하늘의 뜻을 아는 거라고 우리의 인식 속에는 아주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 사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그 아주 바람직하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그 상태를 그대로 땅에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천부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상의 아주 기본입니다. 근데 그 기본을 이해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 나를 아는 겁니다. 그 도 닦는다는 얘기가 여기서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나를 알려고 하면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하겠는가? 예.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자세히 하면 나라는 어떻게 봤다? 나라는 곧 형체다. 모양이 있다고 본 겁니다. 나라는 모양이 있다. 그 다음에 역사는 혼이라고 본 겁니다. 혼.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민족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예. 민족혼이 뭐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기질, 그 다음에 앞으로 지향해야 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같은 것을 명시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것을 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형체, 국위혼, 국위형. 그 다음에 역사는 혼. 역사는 혼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는 그릇과 같고 사람은 도와 같다. 정치는 그릇이다. 사람은 도다. 그 다음에 국가는 형체고 역사는 혼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그 다음에 여기서 진짜 우리나라의 가장 그 기본적으로 좀 전에 앞서는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관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와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가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수양, 도수련, 이것을 정치 이념과 국가 이념과 그 다음에 우주를 바라보는 원리를 다 같이 일체화시킨 놀라운 정신의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대로 내용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도와 그릇을 함께 닦는 자도 나요. 형체와 혼을 함께 키워나가는 자도 나다. 그러므로 천하만사는 무엇보다 먼저 나를 아는 데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도 원리, 세상의 우주의 원리는 결국 나를 이해하면 다 알 수 있다는 내용이 바로 이렇게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